예전에 EBS에서 나왔던 0.1%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학업 성취도 0.1%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 이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자면 관찰 카메라로 보는 거고, 반대로 또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달라지면 이제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이유는 전제 조건이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뭔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지는 배경에는 각종 교육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달라지면은 아이들이 달라지는 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관계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더 자주 함께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아이는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리고 부모한테 더 신뢰를 하게 돼요. 이는 각종 애착 이론이라든가 정서 코칭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행동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델링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집안에서 아내를 존중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를 존중하고 나중에 커서는 자기 아내를 아마 존중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규칙을 지키고 감정을 조절하며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실천하는 모습 보이면 아이도 동일한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반두라의 사회적 학습 이론에 나오기도 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의 자존감에 또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의 장점이라든지 강점, 노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향후에 학습 동기라든지 또는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동기이론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평생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잔소리 입에 달고 살아도 괜찮죠. 하지만 잔소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의 잔소리가 없어요. 예전에 EBS에서 나왔던 0.1%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학업 성취도 0.1%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 이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자면 관찰 카메라로 보는 거고, 반대로 또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관찰 카메라를 찍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0.1%, 상 0.1%에 드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관계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해줘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를 비난한다든지 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지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자기결정성 이론에 나오는 세 가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런 욕구를 충족시킨과 아울러 아이들한테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만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쓰고 나서 2013년도 책 제목이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예요. 그래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아무래도 책에 대한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 그런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을 정한 것인데, 제가 나중에 아이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소리가 그게, 아빠 세상에 공부가 즐거운 아이는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시기가 되게 행복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특히나 그 옆에서 말하자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말하자면 아이가 힘들지 않게 언어적으로라도 이렇게 아이한테 말하자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격을 아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딸은 제가 이제 뭐 연구해서 개발한 그 성격 유형에서는 이제 강아지형이라는 그런 성격이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돌고래형이라는 그런 성격이에요. 돌고래형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말하자면 즐거움을 추구하고 뭔가 통제하고 이러면 엄청 싫어하고 뭔가를 그런 것에서 말하자면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강아지형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떠냐면은 되게 성실해요. 타인에 대해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수용적인 이런 태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착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형 아이들을 대할 때는 말하자면은 좀 더 부담감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덜 주는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돌고래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데 그런 성격의 아이들은 타인과 함께하는 그런 쪽에 더 아이들이 말하자면 그걸 즐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고래형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제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못했던, 예전에 몰라서 잘 못했던 그런 부분이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같은 강아지형이다 보니까 성실한 것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강아지형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희 아들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계속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의 중요성 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도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성격 유형의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이 정말 좋죠. 자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부모님들한테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 2, 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차, 11년 차, 뭐 이게 9년 차 이렇게 될 때 부모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용 도구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동상이몽 성격용이라는 검사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상이몽 성격용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들 내면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를 해요.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감정이라는 것들을 시각화 시켜 놨잖아요. 이렇게 뭐 버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5가지인가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시각화를 시켜 놓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감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감정을 객관화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시각화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저도 성격을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시각화시키면은 좀 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 성격용 검사는 칼융의 분석심리학에 나오는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계 중심의 코칭형 검사 도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 사자, 돌고래, 강아지, 비버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자는 리더십이 강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지도자형, 이런 게 사자예요. 사자의 어떤 단점 또는 사자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너무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좀 의견도 귀담아 들어라.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길러야 하는 게 필요해. 이런 조언을 사자한테는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의 반대 성향이 되는 게 이제 강아지형인데요.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범생,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강아지형들이에요. 그래서 강아지형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은 남의 이야기 들어주지만 말고 네 감정도 솔직히 좀 표현해봐. 그때 감정과 생각을 쌓아두지 말고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해. 이런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아들이 돌고래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돌고래형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해봐. 이런 조언을 돌고래한테는 줄 수 있겠죠. 돌고래의 이제 반대 성향에 있는 게 또 비버예요. 비버는 어떤 친구냐면은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합리주의자, 이게 비버예요. 그래서 비버형한테 주는 조언, 어느 때나 분석하고 원칙을 적응하라는 말이라.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원칙을 적응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가족 간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도구는
아까 제가 이제 분석심리학에 나오는 심리 용용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심리 지표 중에서 의향, 내향, 사고, 감정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제 사고, 감정을 보통 합리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거쳐서 나온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검사 카드도 있고 이제 검사 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와닿아요. 그 다음에 동상이몽 특히나 이제 검사지 같은 경우는 성격을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또 스트레스 시에는 어떠한 또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스트레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는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키우고 코칭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동상이몽 성격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정서 관리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인지적 능력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공부, 두뇌 막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책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 공부는 정서가 거의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용어도 있어요. 공부라는 것은 정서라는 바다 위에 띄어진 인지라는 배가 항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인지라는 배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바다 위에서 배가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물론 배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면 어느 정도의 환경은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인지 능력이 뛰어난 이런 성능이 뛰어난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바다가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마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 인지라는 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 능력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많은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해요. 혹시 아이의 아빠가 천재이십니까? 그리고 혹시 어머님도 천재이십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도 천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천재인 아이들은 별로 없죠. 그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인지 능력이라는 배가 항해를 잘하게 해서 나머지 조건 하나가 있잖아요. 파도만한, 이런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이 환경은 어때요? 잔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배가 똑같은 성능을 가진 배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잔잔하고 이러면은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고 잔잔하면은 순조롭게 배가 항해할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정서를 처리하는 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인지 능력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긍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서 학습과 기억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떤 자매 이야기를 잠깐 좀 전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자매 둘을 둔 엄마가 계셨어요. 이 엄마가 이제 대학생 선생님한테 아이들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언니가 먼저 이렇게 과외를 받고 그다음에 동생이 하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과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이제 서로 동생이 자기가 먼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언니한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언니 오늘은 내가 먼저 받고 싶은데 언니가 좀 양보해줘? 그랬더니 언니가 알았어. 그럼 네가 먼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왔어요. 대학생. 그 선생님이 왔어요. 그때요. 엄마가 이제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언니 먼저 해주고 이렇게 동생 가르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니, 오늘은 동생이 자기가 먼저 하기로 했다고 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약간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언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 하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언니하고 이야기를 다 됐는데. 급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울먹거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쳐다본 엄마가 자기 이제 마음에 안 찼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옆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막 아이를 막 크게 큰 소리로 혼내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니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죠.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가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혼냈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이제 아이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아이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아이는 지금 어때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는 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된 상태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오히려 이 엄마는 그걸 방해한 요소가 된 거죠. 이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이렇게 안정되도록 부모님들이 정서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말하자면 어떤 학습에 있어서 먼저 선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항상 싸운다 이러면 정서가 불안해서 아이들은 공부라는 것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언젠가 저희 딸아이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아빠는 어떤 역할을 너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경제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이들 입장이라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서적 안정성은 어떤 얘기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서적 안정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들 그 뭐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 뒷면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약간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제 안전이라든가 보살핌 이런 상징이 이제 엄마죠. 근데 아버지는 반면에 모험 또는 도전 뭐 이런 상징이 아버지인 거죠. 근데 이런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격려나 지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버지들이 무관심한 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죠. 무관심한 아버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집안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뭐 경우에 따른 아내한테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로 말하자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운다든지 이러면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싸우면은 우리 부모가 헤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간혹 이렇게 다퉜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식인가 봐요.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만약에 있잖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헤어지면은 우리는 엄마하고 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 언니랑.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응? 엄마 아빠하고 헤어질 거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자주 싸우다 보면은 헤어지게 된다라고.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목소리 높여 싸운다든지 이런 건 보더라도 엄마 아빠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세상에 아버지는 두 종류가 있다던데 어떤 아버지가 있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존재하지만 실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고, 존재하는 아버지는 반면에 물론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실제 없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아버지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은 이렇게 아이들의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항상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자라는 어린 시기에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되게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라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실제는 물리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버지까지를 포함하는 함께하는 아버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마주할 그런 용기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함께하는 아버지를 둔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신뢰하는, 지지하는 아버지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